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기 마련이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문명의 시작점, 월드 엑스포. 미처 알지 못했던 월드 엑스포의 경이로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2022년 10월) 세계인들의 이목이 부산으로 쏠렸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뜻깊은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더욱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든든한 지원군의 응원들 덕분에 유치전은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희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 세계인 모두가 협력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세계 박람회가 2030년 대한민국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열띤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엑스포의 시작, 여러분들의 응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그 행보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지난해 11월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3차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BTS와 함께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었는데요. So we can tell you all about our actions in preparation for 2030. Mr. Prime Minister?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욱 신났어요. 제가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함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게 전달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캠벨. 엑스포 유치를 위해 10대 연사로 나섰던 캠벨의 부산 사랑은 남다릅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부산에서 자라왔거든요. 꼭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됐으면 좋겠어요. 다이나믹 부산을 느낄 수 있는 엑스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 또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도시, 에너지가 가득 찬 도시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부산의 매력을 알고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2030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면 부산을 찾게 될 인원이 무려 5,050만 명. 생산 유발 효과에 부가가치까지 더해 총 61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실은 61조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직접적인 효과하고 그다음에 일부 간접적인 효과가 포함됩니다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창출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30년 동안 효과가 최소한 30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경제적인 성과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그것이 엑스포가 가진 가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엄청난 힘을 알기에 대한민국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이죠.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 무대가 될 부산 북항. 개항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은 우리나라 유일의 항구입니다. 전 세계에 문을 열고 또 전 세계와 함께 이렇게 살아온 도시가 부산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프로젝트인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보여주고 또 열 수 있는 아주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다. 이 부산은 이 기후변화 시대에 해안과 대륙이 맞닿은 선이기 때문에 대륙 국가들의 육지 국가들의 고민과 해안 아태 도서 국가들의 고민을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이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북항의 월드 엑스포장 조성은 그 자체로 부산의 새 얼굴을 그리는 일입니다. 그동안 북항의 항만 시설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는데요. 이젠 시민들이 직접 북항을 돌아볼 수 있는 항만 안내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과 여러 가지 터미널들을 둘러보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가 지어지고 있는 이 지역은 과거에 그냥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립을 통해서 이렇게 인공섬을 하나 조성하게 되었고요. 이 위에 오페라하우스와 친수공원 그리고 랜드마크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산항 신항이 완성되면서 존재가 다소 희미해졌던 북항. 이제 그 북한이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이 이렇게 많이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환경이 더 서울 못지않게 자꾸 따라간다는 게 문화적인 것도 좋고요. 편리한 것도 좋고요.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망하는 월드 엑스포.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17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엑스포의 진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작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엑스포의 태동 분위기는 프랑스에서 먼저 무르익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창시의 주인공은 영국이었죠. 기록물 보관소 관리관 헨리 콜은 엘버트 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영국이 엑스포를 선점해야 한다고 역설하죠. 엑스포를 통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엘버트 공은 그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곧장 놀라운 추진력으로 최초의 엑스포를 성사시킵니다. 런던 엑스포 개막식에 몰려든 인파만 무려 65만 명. 엑스포의 개막은 활짝 핀 대영 제국의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프랑스는 엑스포를 종합 이벤트로 격상시킵니다. 거대한 기계물품의 전시장이었던 엑스포는 파리 엑스포를 기점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대신 첨단 산업과 예술, 그리고 오락까지 망라한 이벤트 현장으로 재탄생합니다. 지상 최대의 쇼로 불렸던 뉴욕 엑스포. 미래 세계 건설을 주제로 내건 뉴욕 엑스포는 100년 후의 세계를 내다봤습니다. 1958년 브뤼셀 엑스포와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는 휴머니즘을 외칩니다. 엑스포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오랜 침체기를 보낸 시점이었는데요. 발전된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전쟁이라는 비극을 가져왔다는 반성이 담깁니다. 그 속에서 엑스포의 초심인 평화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노버 엑스포는 엑스포의 성격을 한층 확장시킵니다. 문화 교류의 마당이자 개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벤트로 말이죠. 독일의 하노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던 엑스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하노버가 바로 이제 컨벤션 도시로, 국제 컨벤션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추구하는 ICT나 정보나 이런 각종 무형의 산업들을 전시하고 기획하고 펼쳐나가는 도시로 성능이라고 할까요?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시카고 엑스포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했던 엑스포였습니다. 당시 우리의 국호는 대조선이었는데요.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엑스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파리 엑스포의 두 번째로
그리고 1962년 이후 꾸준히 엑스포에 참가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쟁 속에 펼쳐져 온 엑스포. 그렇게 170년간 세계를 움직여온 엑스포는 불멸의 유산들을 남겼는데요. 대부분의 유산들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유산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엑스포라는 탄생 배경이 희미해진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엑스포가 끝난 후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지금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엑스포가 남긴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죠. 놀이공원에 가면 꼭 하나씩 있는 대관람차. 그 시작도 엑스포였습니다. 시초가 된 페리스 휠은 조지 페리스가 시카고 엑스포에 첫 선을 보인 것이었는데요. 페리스 휠은 당시 엑스포 폐막 때까지 총 160만 명의 탑승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죠. 사실 엑스포의 탄생의 이유는 당시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달된 기술을 자랑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포를 개최할 때는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그 나라만의 어떤 특이한 기술과 그다음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엑스포는 회를 거듭하며 매번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세상에 알렸죠. 모든 순간이 역사의 첫 장이었습니다. 인류에게 건강을, 환한 밤을,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선사해온 엑스포.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조차 없게 한 것. 그것이 엑스포의 힘이었습니다. 월드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립니다. 유구한 역사와 놀라움을 넘어 범접할 수 없는 영향력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이기에 그렇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이죠. 엑스포 현장에 오게 되면 20, 30개국의 현재 플러스 미래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사실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전해도 이런 물리적인 현장 경험을 응축해서 느낄 수 있는 데는 없다. 그게 바로 엑스포다. 일본 오사카. 여기에는 일본 사람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970년에 열렸던 오사카 엑스포의 기념탑입니다. 오사카는 2025년에 또 한 번의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エキスポを通して世界中の人々に日本の良さを伝えてもらえ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 오사카는 1970년에 개최했던 엑스포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람객 수가 무려 6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 숫자는 40년 뒤에야 깨진 역대급 기록이었죠. 이후 엑스포 공원으로 재탄생한 엑스포 부지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8年に大阪府から指定管理制度ということで今民間7社ですねそれぞれの分野があります。でこのレガシーをいかにですねいいところをフィーチャーしてですねでそこにやっぱり学びもありますし50年っていうこの歴史がありますから大切な遺産を守っていくそれが未来につながる新しい動き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오사카는 기념공원을 통해 1970년에서 2025년의 엑스포를 이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1993년 우리나라도 마침내 엑스포 개최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전 엑스포에는 세계 108개 국가가 참가했습니다. 국내 첫 엑스포 개최에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그때 당시도 약 3천만 명 가까이 왔다는 것이, 그때 당시 인구가 4천만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많은 관람객이 왔다는 것이니까 관광이라든가 이 지역사회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온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그 승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은 엑스포 개최로 경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의 도시로 거듭난 것은 가장 큰 수확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큰 축제로 자리하고 있는 대전 엑스포. 그 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대전은 역사적인 현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엑스포를 치러낸 역사 말이죠. 그때는 아주 성황리에 진행됐었죠. 그래서 그 관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고 했었어요. 2-3시간씩 막 기다리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막. 네, 엄청났었죠 그때. 엑스포 개최 이후 잠자고 있던 엑스포 과학공원. 그런 이곳이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시작을 알린 것은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1993년도 대전 엑스포가 개최된 지 만 30년 만에 엑스포 과학공원이 그 일대가 과학과 비즈니스 그리고 관광과 휴식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이언스 컴플렉스 개관과 한비탑 미디어 파사드, 한비탑 음악 분수 및 물빛 강증으로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에 연간 2,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대전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은 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를 모르는 세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곳에선 그날의 즐거움을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전 엑스포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수준 높은 세계 엑스포를 관람하고 체험함으로써 얻은 교육적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전 세계 박람회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관람하고 체험해 보는 이른바 그 꿈돌이 세대가 지금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사랑받는 여수. 이전에 이곳은 비교적 조용하던 남쪽 바닷가의 항구 도시였는데요. 일약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엑스포 때문이었습니다. 여수라는 한 30만 정도의 도시에서 글로벌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부터 출발했지만 30만 시민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함께 에너지를 모으고 이제 그랬던 그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처음 유치 경쟁에서는 고배를 마신 후 두 번째 신청으로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대전 엑스포 이후 19년간의 발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수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죠. 이쯤에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엑스포를 2차례나 개최한 상황. 그런데 왜 굳이 세 번째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걸까? 엑스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 엑스포고 다른 하나는 등록 엑스포인데요. 등록 엑스포는 그야말로 엑스포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고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것이고요. 인정 엑스포는 그 등록 엑스포 열리는 그 중간에 작은 규모로 열리는 엑스포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주최했던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는 작은 엑스포, 인정 엑스포고요. 등록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의 한 5배 내지 10배 규모의 엑스포입니다. 인정 박람회에는 기본적으로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되고 주제도 이제 특정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규모도 조금 작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2030 이제 세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이제 엑스포로서 기간도 한 6개월 정도로 2배 이상 큽니다. 대전과 여수에서 열렸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고 부산이 개최를 추진 중인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입니다. 등록 엑스포란 월드 엑스포를 뜻하는데요. 등록 엑스포는 개최 기간과 규모 면에서 인정 엑스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생산과 부가가치에서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경제적 효과만 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엑스포의 큰 차이 중 하나가 각국의 국가관입니다. 인정 엑스포는 개최국이 모두 지어서 참가국에게 제공하는데요. 그와 달리 등록 엑스포에서는 각 참가국이 자국의 경비로 짓게 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엑스포를 개최할 때 굉장히 많은 세금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엑스포는 참가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최국 입장에선 사실은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수익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 자체가. 지난 2차례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대한민국. 이젠 등록 엑스포 개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는 걸까요? 실제로 등록 엑스포를 유치했던 도시들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프랑스 파리죠. 6차례의 엑스포를 열어 최다 개최 기록을 세웠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뷰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느 조망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삼각형, 콘 모양으로 된, 그래서 에펠탑을 중심으로 그런 뷰콘이라고 하는, 그래서 도시의 조망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이러한 도시계획적인 제도도 탄생을 하죠. 여러 엑스포를 통해서 탄생된 그 새로운 신개념들이 지금의 현대 도시에 어떻게 보면 조형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의 개최는 파리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파리 최초의 지하철이 탄생했고 도로와 건축물들이 들어섰죠. 엑스포를 기점으로 도시 전체가 개조된 겁니다. 미국 시카고는 17년간 심혈을 기울여 엑스포장을 지었습니다. 시카고의 엑스포장은 화이트시티로 불리며 이상적인 도시 계획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수도 워싱턴 DC의 심장부인 내셔널몰과 백악관 건축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월드 엑스포로 최첨단 도시를 탄생시킨 곳, 중국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시는 엑스포를 황푸 강변의 재개발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상하이 푸둥지구의 재탄생. 그 배경엔 월드 엑스포가 있었던 셈입니다. 상하이 엑스포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 이제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시점이었잖아요. 중국이 드디어 우리가 세계 일원이다.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많은 또 해외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눈을 떴었죠. 그래서 그때 상하이 엑스포가 굉장히 강력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형식의 건축도 많이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상하이의 도시철도 규모는 뉴욕이나 런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월드 엑스포를 계기로 5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대규모 택지 개발로 도시 인프라 또한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엑스포 사상 최고의 관람객을 기록한 상하이 엑스포. 그 한복판에 있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관을 설계했던 조민석 건축가. 그의 손에서 완성된 한국관은 엑스포 내내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관의 어떤 정체성이 일종의 프랙탈처럼 전체 볼륨 자체가 한글 알파벳의 획이지만은 또 표면에서도 가나다라의 다양한 크기에 이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은 겁니다. 밤엔 또 불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기역, 니은, 아야, 어여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교 문화, 백이 민족 이런 거랑 좀 통할 수 있고 그런데 전 동시에 또 여기 불교나 도교에 굉장히 형형색색 컬러풀한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가고 싶었어요. 한글의 획들이 모여서 전체 어떤 지붕과 얼개를 만드는 그런 상상을 했던 겁니다. 그가 완성해낸 한국관은 한국만의 미를 담아낸 건축물로 세계인의 마음을 홀렸습니다. 상하이 월드 엑스포가 열렸던 기간은 6개월. 그 기간 동안 한국관을 찾은 사람만 무려 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한국관을 관람하기 위해선 3시간이 넘게 기다려야 했는데도 말이죠. 한국관뿐 아니라 상하이 엑스포를 향한 세계의 관심은 역사상 가장 크게 타올랐습니다. 상하이 엑스포의 관람객은 무려 7,300여만 명. 이전 최고 기록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했던 곳들 중에는 극적인 성공을 이뤄낸 도시가 많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던 두바이의 경제 하락세. 13년 만에 하락세를 돌려놓은 건 바로 엑스포였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이뤄진 전 세계 정상급 인사와의 만남. 그렇게 두바이는 첨단 글로벌 허브로 재도약했습니다. 과거 엑스포 유치에는 과학기술의 발전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엑스포에 나가는 방향이지만은 개최국의 입장에서는 그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초반에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참 전부터 도전에 나섰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 때문이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대선 공약인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가덕도 신공항, 북한 재개발 등 주요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이후 부산시뿐 아니라 정부와 재계의 총력 지원이 시작됐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서 불어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섰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행사 현장에 와인룸을 만들어서 측면 지원했습니다. Entrepreneurs Committee for the World Expo, the 2030 Busan, Korea, the comprises representing the Korean companies and has a liaison with over 130 countries to actively engage in the neighboring activities. I ask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in our endeavor to let the world know
that the Busan Expo has already begun. 공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직접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엑스포 유치 특사로 활약했는데요. 아프리카 등 30개국을 방문하고 전 세계 12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가운데 장 기획관이 내세운 약속이 호응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경제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엑스포 유치 전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엑스포 유치 전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국익 차원에서, 국가 미래 발전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그 현안인데, 그때 우리와 지금 가장 앞서는 국가와의 차이는 1대 35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는 아주 치열한 백중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찾아왔었는데요. 당시 총 사업 규모 4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엑스포 양보 조건이 아니냐는 낭설이 돌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 정부의 유치 전 노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대한민국만이 발전하는 국가가 아니고 모든 세계가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고, 이를 평가단들이 평가하고 우리 회원국들의 제대로 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갈 겁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심지어 이곳은 석유 자원도 거의 없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두바이가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Dubai has always been known about its connectivity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nd the UAE, the 2/3 of the world actually lives within, of the world population live within 6 to 8 hours flight from Dubai city. You know, all this has contributed a lot in the success of the Expo 2020. 우선 두바이는 세계적인 복합물류 플랫폼을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원동력이 되었죠. 두바이 엑스포 유치에서 큰 힘을 발휘한 소셜미디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국민들의 높은 소셜미디어 사용률을 이용했는데요. 소셜미디어 홍보로 유치 열기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거기에 유명인들의 지지까지 더해져 유치를 확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두바이 엑스포 전체를 관통한 주제는 단연 친환경이었습니다. 버려지는 재료를 건축 재료로 활용하기도 했죠. In building Expo City Dubai, we did focus on so many aspects. Of course, the main one was sustainability. We wanted to create and build a city that is environmental friendly, and we made sure that the materials that were used and built were environmental. 도시 전체를 개최지로 삼았던 두바이 엑스포. 사상 최초로 192개 참가국이 모두 개별 국가관을 설치해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사막의 땅 두바이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설계했던 문훈 건축가. 그가 담고자 했던 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기상이었습니다. 한국관 곳곳은 그가 재해석한 한국과 한국인의 특징이 담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한국관의 외관은 표현의 정점을 찍었죠. 우리 보통 이제 신바람 나면은 회오리 있잖아요. 회오리 뭐 빙글빙글 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그 빙글빙글 돌면서 축제 분위기로 돌면서 건물을 관통하고 내부를 관여하면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관 내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관도 살펴보는 어떤 새로운 형식의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관람객들한테 신선한 어떤 충격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관에는 생동감이 담겼고 나무 그늘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실내 공간은 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잔치 한마당은 한국관을 제대로 완성시켰습니다. 경기 침체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두바이는 엑스포를 통해 성공적으로 부활했습니다. Into the area and to the region. The event itself attracted more than 24 million visitors. The businesses that helped and worked on the success of the expo realized a huge growth in their businesses, and this was received extremely positive by all sectors and put the region into the next level of the economic growth. 두바이 엑스포 시티는 엑스포의 계획 단계부터 함께 기획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요 전시관과 엔터테인먼트 공간까지 두바이 엑스포 시설의 80%를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po City development is a strategic development that will focus on creating an innovation hub for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businesses to come and work and exchange ideas within Expo City. 일본은 아시아에서 엑스포를 가장 많이 개최한 국가입니다. 일찌감치 산업화를 추진했던 일본은 엑스포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1970년) 오사카 엑스포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람객 수 6,422만 명은 40년 뒤에야 깨진 역대급 기록이었죠. 그리고 2025년 일본은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에 성공합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経済界としてですね、海外に商社企業で商社がございますけども、だいたい50カ国の商社の方を中心にですね、万博のアンバサダーに任命をしていただきまして、企業から政府にも訴えることによって政府企業みんなが一体でこの万博を応援してるんだというような姿勢を示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企業からの働きかけも行っております。 도쿄 올림픽 때 1천만 명의 방문객을 희망했었던 일본. 그런 일본이 2025년 엑스포로 그 이상의 방문객 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힘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2025年の大阪・関西万博につきましては、半年間の開催ですけれども、その期間中に2800万人規模の世界と国内からの集客が期待できて、で経済効果としても全国で 2.2 兆円、関西だけに限っても 1.3 兆円、かなりの効果が見込めると考えています。 월드 엑스포장은 오사카 남서쪽에 있는 인공섬 유메시마에 조성됩니다. 도심 외곽인 이곳을 낙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 문제와 사후 부지 활용까지 고려해서 준비한 선택이었죠. 2018年の3月のですね BIE の大阪視察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でその中でですね、日本国政府と一緒になって会場である夢洲を案内しました。その先ほど冒頭触れましたけれども、インフラ整備のですね計画をご説明をしたということがまず一つ。それ以外にも地域の方々に
出ていただきまして、大歓迎の場をセットした、そういうことで単に行政がですね、または経済界企業が来てほしいと思っているだけではなくって、草の根レベル、地元の市民府民がですねもう熱望し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訴えた、これ BIE に対して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けど、そのあたりがだいぶと効いたのかなと、効果があ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2025년 엑스포 개최가 결정된 후 오사카 지방 정부와 재계는 바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엑스포 공사 비용에 힘을 보탰다는데요. 조성 비용의 3분의 1 정도를 분담했다고 하죠. 일본의 엑스포 유치에는 기업들의 힘이 큰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この万博で、これは日本だけではなくて世界中からさまざまな技術とかアイデアが示されると思いますので、そういうものとコラボレーションしながらですね、どう日本の経済、あるいはこの地域の経済の発展につなげていけるか、これはレガシーとしてですね、どう地域のあるいは日本の経済発展につなげていけるかっていうことも今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미 엑스포를 개최했다는 약점을 가지고도 또다시 엑스포를 유치해낸 일본. 기업의 힘과 국민의 응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인데요. 우리의 2030 월드 엑스포를 향한 여정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2023년 4월 엑스포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엑스포 유치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의 투표로 개최국이 결정되는 만큼 유치전 또한 치열한 상황.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월드 엑스포 유치 의지를 강하게 밝혔죠. 한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에서 인류 공동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 등 재계 총수들이 집결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문화 월드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문화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우수성,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이름으로 최강의 힘을 보유한 문화 콘텐츠는 우리만의 강점이 된 상황.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러낸 경험과 훌륭한 전시시설, 그와 더불어 풍부한 인력 또한 부산에 빼놓을 수 없는 최대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 한국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입니다. 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나라를 가보고 싶어하는 그 매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엑스포 유치전이 굉장히 좀 쉬워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린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유치한 7번째 나라가 됩니다. 유치 자체가 국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기업이나 경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국가 역량을 키우는 기회이고,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 한 바퀴에서
부산과 남북권이라는 또 하나의 이 바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축이 두 개가 되는 거죠. (2030) 월드 엑스포는 부산만의 지역 행사가 아닙니다. 유치를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20대 초반인데 제 주변에서는 엑스포 관련해서 이야기거리가 나오거나 잘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 원래 잘 모르는 거니까 사람들 찾아보지 않으면. 월드 엑스포 유치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입니다. 그걸 개최하는 나라는 약한 나라나 자체적인 기술이나 문화가 없는 나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최국 자체는 그만큼의 지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정부 혼자만의 힘,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에 엑스포 실사단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열정과 희망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취지에 지원을 해주시고 또 밀어주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